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장옥진 교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의 사용들이 확산되는 시기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시기가 겹쳐서 그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 중인데요.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나 물류의 어떤 이동들이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의 위기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진국들이 주로 그런 경제적인 타격들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그 시기 동안 나라들에서 특징적으로 마약류 생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 물질을 사는 수단 자체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된 그런 화폐들을 통해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어떤 암호화 화폐들의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그래서 마약류들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은 그런 암호화 화폐들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훨씬 더 많이 축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마약류들이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대마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된 그런 마약류인데요. 일정 부분은 중독과 관련된 독성들을 나타내는 성분이 있고요. 일정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양리적인 그런 효과들을 나타내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통상적으로 CBD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물질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마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마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진통 효과도 있지만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간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마를 간질 치료에 이렇게 처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그 물질을 가꾸고 그래서 거기서 CBD 오일을 뽑아내는 목적으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태국에서는 대마에 관련된 성분들을 음식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렇게 허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마는 오히려 중독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사용들에 있어서 제한하는 것이 너무나 과도한 그런 조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마라고 하는 물질은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과 그 중에서 양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잘 섞여 있는 교묘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마와 관련해서 어떤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은 THC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THC라고 하는 물질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대마초에는 한 6%에서 한 9% 사이로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독과 관련된 증상들이 발생을 하려면 THC 성분들이 7에서 8% 정도 이상 증가된 대마초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환각을 경험한다거나 중독과 관련된 증상들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대마초는 그 THC라고 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선을 조금 교묘하게 넘을 정도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쾌락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들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마초는 기본적으로 식물이고 그 품종의 개량들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품종의 개량을 통해서 THC 성분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그 발생하는 그런 형태들을 보면 THC의 함량이 비약적으로 40% 이상 증가된 그런 대마초들도 재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코카인이나 아니면 필로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독 증상 그리고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대마를 그 합법화한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마 사용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엄격하게 규제를 여전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도 사용을 허가한 이후에 아직까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역시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 아니면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잘 정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과 관련된 규제들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류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 숫자를 추정하기가 힘들고 적발된 그 사범을 통해서 그 숫자들을 추정을 하는데요. 이런 개념을 암수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구한 연구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암수율은 한 30배 정도로 추정을 하고, 그렇다면 한 명의 그 마약류 사범이 적발이 되었을 때 적발되지 않은 29명의 마약류 사용자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나라가 통상 연간 15,000명 정도의 마약류 사범들이 1년에 그 적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한국의 국내 사용자들은 한 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나 다이어트 약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추산을 한다면 국내에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장애들을 보이고 있는 대상자들은 1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합법한 마약류들은 존재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약류에 속하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처방 마약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다이어트 약이나 수면제, 집중력과 관련된 흔히 말하는 ADHD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약물들 역시 실제로는 마약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양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마약류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 말은 처방을 받지 않은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남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물질과 관련된 중독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사용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품이기 때문에 중독과 관련된 증상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예방 정책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그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실제로는 마약류 그 예방을 위한 예산에서 공급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언어 능력이 뒤처지는 경우에, 아니면 읽기 습득이 뒤처졌을 경우에 학업에서 그 소외된다거나 또래에서 소외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독 예방의 어떤 일환으로 읽기 능력들이 떨어지는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읽기 교육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중독 예방의 어떤 목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제공이 됩니다. 중독 치료자 자체, 아니면 병원 자체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나 접근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룹니다. 연간 연구비는 한 2조 원 가까이를 연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국내의 규모는 연간 6억 원 이상을 넘지 않는 그런 상태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마약류 사용 장애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